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전 세계 3억 9,600여만 명의 가입자, 매일 2억 명이 드나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트위터입니다. 작은 새가 짹짹 지저귀는 소리를 땄고 140글자 이내로 짧은 소식을 전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하면서 한때 SNS 영향력 확대에 커다란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뭔가 발언을 내놓을 때마다 한국에서 기사가 크게 출렁였던 기억도 갖고 있습니다. 그 트위터를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창시자이자 세계 최대 가포인 일론 머스크가 사들인다고 합니다. 상장사 트위터를 개인 기업으로 바꾸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머스크는 스스로를 표현의 자유 절대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실리고 퍼져나가는 글을 누군가 막아선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입니다. 이럴 경우 의회 폭동 이후 계정이 폐쇄됐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도 가능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검열, 이를 둘러싼 감시와 책임 등 숱한 쟁점들을 낳는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워특 주민, 오늘 시간은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갖는 함의와 쟁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KBS 워싱턴 특파원들과 함께합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양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네, 먼저 김양순 특파원. 현재 진행 상황을 둘러싼 팩트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트위터 인수 가격이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트위터 인수 가격,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55조 원, 지금 환율이 막 오르고 있어서 55조 원을 넘겼어요. 이제 넘겼는데, 이제 트위터의 4월 1일자 주가에다가 이제 한 주당 38%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통째로 머스크가 사들였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도 55조 어마어마하지만 그 인수 과정이 굉장히 전격적이었어요. 4월 15일 그러니까 머스크가 4월 초반에 어쩌다 보니까 트위터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기업 공개가 됐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트위터 주식을 계속 사들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트위터의 최대 주주가 됐어요. 근데 이 사실이 밝혀지니까 머스크는 나 트위터를 살 생각은 없어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생각을 바꾸는 듯이 선회하더니 이제 이사회에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이사회에다가 트위터를 사겠다라고 베팅을 합니다. 그게 4월 15일이에요. 그리고 열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사회에서는 전원 동의해서 그러면은 트위터를 머스크에게 팔자.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커다란 기업이 세계적으로 큰 미디어 기업이 순식간에 한 명에게 개인의 기업으로 팔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미국 자본주의의 굉장히 단적인 사례였는데요. 이 트위터 이제 머스크가 개인적으로 혼자 소유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수 작업이 아마 올 연말까지 끝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상장을 폐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팔로워가 8천만 명이 넘는 거의 거대한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유저인데 이번 인수 머스크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신념도 크게 작용했다 이런 입장이 많죠? 한 달 전쯤이었죠. 이 머스크가 표현의 자유, 프리스피치라고 하죠. 표현의 자유를 갑자기 꺼내들면서 트위터에 이런 설문조사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프리스피치는 민주주의가 돌아가게 하는 핵심이다. 정말 트위터가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설문조사를 올렸어요. 사람들이 막 투표를 하고 결과는 yes 30, no 70 이렇게 나왔습니다. 트위터가 똑바로 못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트위터 주식을 대량 사들여서 아예 그냥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트위터 자체를 이제 트위터를 인수하려는 사람이 트위터를 비판하는 그런 행동을 해버린 셈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인수를 하고 나니까 미국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프리스피치, 왜 저렇게 프리스피치를 주장하는 사람이 트위터를 사들이기까지 한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 언론에서 이제 제기하는 거는 트위터 계정 복구시켜 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그건 정치적인 관점인 거죠.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허위 정보 많이 올렸다는 이유로 트위터 계정을 정지당했었잖아요. 그걸로 정치 활동을 사실 하는 사람인데 그게 트위터의 검열 기능이 작용해서 그런 거였는데 그걸 이제 풀어주지 않겠느냐 일론 머스크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머스크는 완전히 이 모든 검열이나 어떤 규제를 풀어서 표현의 자유를 고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트위터 인수 발표가 나고 나서 여러 명한테 비판을 받은 일론 머스크가 자기 트위터에 계속 올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언론의 자유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로부터의 극단적 반응이 모든 걸 말해준다. 내가 표현의 자유, 프리스피치라고 한 건 단순히 그게 법에 어긋나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나는 법을 벗어나는 검열에 반대하고 있고 사람들이 더 적은 표현의 자유를 원한다면 정부의 그런 취지의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를 할 거다. 그러니까 법을 넘어서서 뭘 하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거다. 트위터가 대중의 신뢰를 받으려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를 그러니까 위해서 모든 검열이나 어떤 아니면 규제 혹은 거짓말하는 거 규제하고 뭐 팩트 체크하고 이런 모든 행위 자체를 오버라고 보는 거죠. 그것도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 말하게 둬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트럼프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풀어주려고 사실 일론 머스크가 이 거대한 트위터라는 어떤 SNS를 인수한 건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이 일론 머스크 인수 이후에 트럼프에게 굉장히 관심이 쏠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트럼프 반응이 재밌어요. 트럼프는 트위터 계정이 정지를 당하니까 개인적으로 아예 자기가 SNS를 만들어버린 상태였거든요. 트루스 소셜이라고 하는. 그래서 트위터 계정이 복구가 돼도 난 트위터에 복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트루스 소셜의 주가가 이 인수 발표가 나자마자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어떤 정치적인 이런 입장으로서 이 일론 머스크의 프리스피치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김양순 특파원, 그런데 사실 그 표현의 자유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인데 트위터는 자체적으로 표현의 자유로만 따질 수 없는 사안들이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었어요. 이른바 증오를 선동하거나 허위 거짓 정보 유통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개인 기업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이런 방향도 변화가 불가피해지는 건 아닌가요? 먼저 첫 번째로는 미국의 수정 헌법이 과연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정말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가 생각하듯이 전적으로 전부 다 풀어놓고 있느냐에 대한 걸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머스크가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는 모든 사람이 광장에 나와서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삭제하지 않는 그런 걸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 시대의 아고라를 연상케 하는데요. 사실 아고라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공간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당시에는 인구가 많지 않았잖아요. 모두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해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를 통해서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 바로 아고라의 자유로운 언론 정신이고 이를 토대로 해서 미국 수정 헌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미국 수정 헌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증오 발언이라든가 아니면은 확실하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흑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인종적인 차별이라든지 증오 범죄에 대한 발언들은 수정헌법에서도 명백하게 차별로 규정을 하고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머스크는 모든 사람이 발언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법학자들 그리고 언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목가적인 아고라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에 불과하다. 이미 우리가 봤잖아요. 트위터에서 트럼프가 선동을 했고 그다음에 그 선동, 트위터라는 정말 온라인 공간에서의 선동으로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서 모여들었어요. 미국 전역에서 모여들어서 구름처럼 모여든 사람들이 의회로 자, 가자라고 했단 말이죠. 이 의회로 가는 데는 트럼프가 정말 뭐 오프라인에서 연설을 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당시에 트위터에서 저희가 이제 당시에 그 상황에 바로 내셔널 뭐 프리덤 플라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광장에 보이는 그 지국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의 연설을 듣고 감화돼서 움직였다라는 것보다는 트위터에서 지금 광장으로 모이자, 지금 의회로 돌격하자라는 발언들이 굉장히 빠르게 리트윗되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효과를 가졌던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허락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정말 어떤 폭력을 조장하도록 사람들을 동조화시키고 모을 수 있는 그런 발언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느냐. 자, 미국의 수정헌법이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발언이 명확하게 증오 행동,
그다음에 극단적인 폭력 행동으로 연결되었을 때는 그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가져갔을 때 나는 모든 것을 다 풀어주겠어 라고 하면은 당장 헌법과 배치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디지털 서비스법이라는 것을 시작했거든요.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발의하고 의결을 했어요. 이 디지털 서비스법에서는 미국보다 훨씬 더 강하게 표현의 자유가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는 침묵의 나선 효과가 있잖아요. 말하지 않고 있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증오 발언, 혐오 발언, 그리고 가짜뉴스, 전쟁에 대한 선동 이런 것들은 규제를 하고 검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유럽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유럽에서 이 법이 있는 한 머스크가 아무리 모든 것을 풀어놓고 싶어도 일정 부분의 검열, 모니터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정민 특파원, 결국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검열 간 대립구도로 귀결이 되는데 지금 김양순 특파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쟁을 찬성하거나 뭐 특정 집단에 대한 명백한 폭력을 지지하는 이런 발언이 아니라 약간 판단이 어려운 그레이 영역, 이른바 그레이 영역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게 사실이죠. 그 표현의 자유와 검열의 대립구도가 저희 같은 기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참 이게 어떻게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죠. 그런데 아까 방금 김영순 특파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하고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반도덕적 행위, 선동 이런 걸 하면서 구독자들을 모으는 이런 스피커들의 목소리가 커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결국에는 규제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뭐 물론 자체적으로 지금 SNS 플랫폼 뭐 유튜브 같은 데들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문제는 이걸 지정하는데 굉장히 법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규제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특히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각각의 회사들이 만드는 자체 규제가 어떤 명확한 법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낮은 수준 하에서 아까 그런 일론 머스크 같은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아주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말하다 보면 이 낮은 담으로 쌓여 있는 그런 규제를 쉽게 벗어나기도 쉽고 그런 걸 모두 페이스북, 트위터가 잡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김기현 특파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그레이 영역, 소위 약간 이게 표현의 자유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선동이나 비방 같기도 하고 이런 애매한 표현들은 사실 걸러지지 못하고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기존의 SNS의 어떤 한계라고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저런 프리스피치 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런 그레이 영역이 그 규제의 담이 더 낮아질 것이고 이런 그레이 영역에 있던 것들은 사실상 그냥 다 방출이 될 것이다. 걸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플레이어를 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요. 이 트위터를 보면 팔로워 추천이라든지 관심 갈 만한 내용이라면서 광고가 수시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때때로 아니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할 정도로 섬찟한 경우도 있는데 이른바 알고리즘으로 불리는 일종의 기계적 판단이 유저들의 콘텐츠 소비에 영향을 끼치는 걸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표현의 자유와 검열 간 대립구도를 보다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김양순 특파원 어떻게 보십니까? 누군가가 혐오와 증오의 발언을 올렸어요. 그걸 조장하는 발언을. 하지만 이게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고 그냥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죠. 대부분의 표현의 자유가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모두가 다 공평하게 듣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장소를 마련해주면 돼요. 그런데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다 모두 알고리즘이라는 장치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누가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리트윗을 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계속 퍼다 나릅니다. 이 퍼다 나르게 된다면은 이 트윗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값을 얻는 거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이 어떤 수학 공식이지만 트위터의 알고리즘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겠다라는 것이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트위터의 알고리즘을 공개하겠다. 오픈 소스로 만들어서 공개를 하겠다. 그래서 기터브에서 개발자들이 다 보고 만약에 이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으면은 오픈 소스니까 여기에 개발자들이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내라. 그럼 나는 그걸 반영하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봇들, 트위터 내에는 봇이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 들어가서 트윗을 하는 게 아니라 가짜 계정, 유령 계정을 만들어 놓고 로봇들이 이걸 알아서 리트윗하고 퍼나르게 만드는 것을 봇이라고 합니다. 이 봇을 없애겠다, 전면적으로 근절하겠다라고 두 가지 얘기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만약에 이제 알고리즘이 오픈 소스가 돼서 어떤 트윗들이 누군가에게 공유돼서 더 많은 가중치를 얻게 된다. 이거를 우리가 해결해 보자라고 지구적으로 개발자들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건 트위터의 표현의 자유를 정말 많이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봇들, 가짜로 나르는 그런 계정들을 없애게 된다면은 표현의 자유는 더욱더 증진시킬 수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관련해서 러시아를 기반으로 한 봇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게 포착되고 있거든요. 뭐 러시아가 당하고 있다 아니면은 정말 나치들이 활동하고 있다. 키우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학살되고 있다. 이런 가짜 뉴스들을 퍼나르고 있는 수많은 봇들을 정말 일론 머스크가 척결을 하고 여기에 개발자들이 오픈 소스로 힘을 보태게 된다면은 트위터의 표현의 자유 정말 많이 늘어나고 세계의 민주주의 향상에도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알고리즘이 굉장히 지금까지 문제가 많이 되어 왔어요. 페이스북도 문제가 되어 왔고 이제 최근에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서서도 이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필터 버블을 만드는지, 좌파는 좌파끼리 모이게 만들고 우파는 우파끼리 모이게 만들고 어린이들에게는 정말 내가 몸이 더 날씬해야 돼, 이거를 먹으면 안 돼, 다이어트를 조장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피드해주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해왔는지 우리가 다 봐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고리즘은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 굉장히 많은 피드 속에서, 포스트 속에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은 이미 내가 다 가중치를 두고 있어요. 나는 저널리즘에 관련된 콘텐츠가 궁금해. 난 바이든에 관한 콘텐츠가 궁금해. 바이든 좋아요. 카말라 해리스 좋아요. 민주당 성향의 좋아요를 내가 눌러놓으면은 이 알고리즘은 나의 성향에 맞춰서 작동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알고리즘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운영 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기호를 트위터가 마음대로 바꾸겠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표현의 자유를 더 늘리겠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가 너의 사생활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내가 너를 네 의식을 교정해 줄게 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그동안 지나왔던 행적을 보면 어떤 형태로든 기존 SNS의 판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머스크의 트위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사업가죠.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 아까 지금 알고리즘에 관해서 김양수 스피커님 쭉 얘기를 하셨는데 이 알고리즘에 사실 왜 생겼냐를 처음에 이제 뒤집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결국 돈을 벌려고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광고 뜨잖아요. 우리가 몇 개만 벌써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 클릭해서 한 번만 보면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데 바로 광고 떠 있죠. 그 내가 찾은 물건들이 나오기도 하고 많이 보는데 이런 알고리즘의 사업성을 과연 일론 머스크라는 부자, 사업가가 놓치겠느냐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요. 뭐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비트코인 언급할 때마다 막 가격이 폭락했다, 폭등했다 이랬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 일론 머스크가 2018년에는 테슬라 주식 사들여서 비상장사 전환을 검토하겠다 이런 트위터까지 올렸다가 미국 증권거래에 지금 사기 혐의로 피소돼 있는 사람이죠. 이런 인물이 지금 이제 SNS를 아예 가져버리게 된 거예요. 주식회사에서 게다가 개인 회사가 된 그런 회사를 내 걸로 만든 거죠. 기업인인데 과연 그냥 표현의 자유만 보장할까? 충분히 사업의 어떤 영역으로서, 사업의 도구로서 이 SNS를 활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 SNS를 운영하면서 어떤 이 사람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SNS, 트위터가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당장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본인이 이제 가지게 되면서 트위터 유료 구독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벌써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런 사업의 도구로 이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는 이제 표현의 자유,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표현의 자유를 만들어준다고 해서 지금 광장을 확 열어버리겠다라고는 말하고 있지만 그 광장 자체를 이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장 자체가 정말 공정하고 정말 울타리가 하나도 없는 광장일까? 우리는 그 울타리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면서 이 사람이 애매하게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 안에 우리가 결국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트위터가 앞으로 많이 바뀌겠죠, 분명히. 뭐 저희가 트럼프 얘기들도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만 그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에 했던 뭐 단순히 그런 의회로 몰려가서 뭐 우리가 나서자 이런 선동뿐만이 아니라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에 했던 많은 행동들은 기자회견도 열지 않고 그래서 기자들의 비판적인 질문도 받지 않고 그냥 난 트위터로 국민들과 다 소통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트위터에 정보 올려버리고 끝. 이렇게 했던 식의 소통을 하는 사람에게도 이 광장을 열어주는 이런 행위를 이제 트위터가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도 또 하나의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정말 모두에게 줘서 극단주의자, 그다음에 뭐 과격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여기서 떠들기 시작하면 이제 정이 떨어져서 트위터에 정말 더 있으면 너무 이런 해괴한 소리만 듣게 되니 아예 트위터를 떠나버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가능성을 좀 낮게 봅니다만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낼 때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우리가 어떤 또 거쳐야 하는 그런 손실, 사회적인 비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모로 트위터, 그나마 주식회사라서 여러 명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트위터라는 이 기업이 이제는 개인의 손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 데 대해서는 뭐 아무래도 지금 긍정적인 어떤 전망보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미국은 보면은 재벌들 돈이 많은 부자들이 꼭 미디어를 소유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듯이 머독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루퍼트 머독이라는 사람이 거대한 미디어를 가지고 이제 정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보수적인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세계 1위의 부자가 머스크잖아요. 이제 머스크가 트위터라는 미디어 기업을 갖게 됐는데 그 전에 이미 세계 2위 부자죠. 두 번째 부자인 제프 베조스가 워싱턴 포스트라는 회사를 또 인수를 했었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를 제프 베조스가 인수할 때도 굉장히 우려 섞인 시선이 많았습니다. 아마존에 대한 비판 못할 거야. 베조스에 대한 비판 기사 못 낼 거야.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가 베조스가 인수한 이후에 아마존이나 아니면은 뭐 베조스에 대한 비판 기사 그렇게 많이 내진 않았어요. 탐사 보도를 하지도 못했고.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그 이후에 최소한 망해가는 언론 기업에서 현재는 그래도 자생력이 있고 정치 관련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워싱턴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는 아직도 인정받는 매체로 그리고 무엇보다 디지털라이제이션 분야에 있어서는 디지털에 성공한 그런 기업으로 미디어 기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우리가 쌓아 올린 어떤 세계가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트위터를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가져가지만 이 트위터를 머스크가 자기 멋대로 하게 이 미국의 제도가 그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이 그리고 의회라는 제도가 가만 놔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누구든지 미디어를 갖고 있는 이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영향력을 최대한 행사하고 싶어서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제어 장치를 마련해 왔고 머스크는 좀 약간 걱정이 많이 되긴 해요. 일단 풍운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눈앞에 멀찍이 있는데도 바이든은 젖은 양말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젖은 양말이라는 소리를 현직 대통령이 들으면 정말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그런 트윗도 서슴없이 날리는 사람인 만큼 예측 불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머스크가 트위터라는 거대 플랫폼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미국의 그리고 유럽의 제도가 일정 정도는 발목을 잡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얘기를 좀 해보죠. 영문학계에서 가장 많은 논문을 낳은 작품 가운데 하나가 아일랜드 작가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라는 소설입니다.
아이러니는 100년 전에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은 해당 소설을 음란물로 규정해서 출판을 막았다는 거죠. 결국 초판본은 엉뚱하게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서점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라는 곳에서 발간이 됐습니다. 이후에 10년 동안 지난한 법정 측에서 결국 승리해 미국에서 소설 율리시스가 발행됐을 당시에 제임스 조이스는 편지를 통해 영어권 대형 출판사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일개 서점이자 책을 빌려주는 사설 도서관에 불과했던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가 보여준 검열에 대한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와 검열을 둘러싼 갈등은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곳 어디에서나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의 페이지들은 한때 그림이기도 했고 책이 되기도 했으며 영화와 TV 같은 영상물로 나타나기도 했죠. 첫 트위터가 올라왔던 게 2006년 5월이니까 SNS는 이제 15년 약간 넘은 역사를 갖고 있는 비교적 새로운 영역입니다. 소통 방식은 물론 전파와 파급력 측면에서 과거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로 불리는 영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논쟁의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쪼록 다수의 미래지향적인 이익에 부합하고 소수가 차별받지 않으면서 사실에 가까운 얘기들이 보다 많이 전파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워특 주민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